안녕하세요. 성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 문화의 발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72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190에서 19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조선 후기 문화를 바라볼 때는 크게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 그랬죠? 네,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1. 국학 2. 과학기술 3. 서민문화 4. 문화와 예술. 이렇게 국학, 과학기술, 서민문화, 문화예술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조선 후기 문화의 발전 내용을 정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동시에 뭐랑 비교해야 한다? 조선 전기의 문화와 비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조선 후기 문화 중에서도 국학과 과학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를 공부했었죠. 그죠? 자, 한번 국학에 대해 한번 떠올려 볼게요. 국학이 뭡니까? 국, 나라 국, 학, 학문학, 나라의 학문. 어느 나라?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조선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국학이에요. 조선의 언어, 조선의 지리,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국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문화, 우리 조선 문화에 대한 자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뭐였죠? 실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이 등장하죠. 이 실학의 등장과 함께 우리 현실 문제,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이 현실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의 현 상황, 언어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가했다.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그런 중화 문화의 적통을 이은 건 이제 우리 조선이다 라고 하는 우리 문화의 자부심도 증가했다라고 했었죠. 명나라 멸망 이후에 그 정통성이 우리한테 왔다고. 자, 이래서 우리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책 뭐가 있었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정통론에 따라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통론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를 정리한 거죠. 중국이 우리 역사가 중국이 예속된 것이 아니다. 독자적인 정통론에 입각해서 고조선부터 고려 역사를 정리했던 안정복의 동사강목. 또 뭐가 있죠?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동시대에 존재했던 한반도 남부에 있던 통일신라와 북부 만주지방에 있던 발해를 동시대에 존재한 우리 민족 역사로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의 범위를 만주까지 확장시키고 발해도 우리 역사다라고 하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죠.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리 같은 경우는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조선 전기 지리서는 주로 누가 만들죠? 네, 중앙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그죠? 중앙집권과 통치, 행정을 위해서 만들었고, 조선 후기 가면은 이런 지리서를 편찬하는 게 주로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만드는 목적은 항공업의 발달로 인한 상업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으로 지리서를 만들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던 배경은 뭐가 들어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들어오면서 이 서양의 과학기술이 일단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조선인들의 지리적 관념이에요.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조선인들의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가 있었죠.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죠? 근데 조선 후기에 뭐가 들어와?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고녀만국전도라고 하는 이미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전 지구의 대륙을 발견한 이 서양인들의 지리관념이 반영된 고녀만국전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인들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서서히 극복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천문학. 조선 전기에는 뭐가 있었죠? 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세종대왕 때 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칠정산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서양 역법인 시헌력이 들어왔죠. 김육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24시간, 1년 12달 365일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달력 개념, 역법 개념이 수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도 발전하죠. 허준의 동의보감.
동양의학을 체계화했고요. 이재마의 사상의학,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분류했다 그랬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참고로 쌤은 태음인이에요. 네, 아무튼 이게 체질에 따라서 다른 약을 처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농업.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농법서라 그럼 뭐가 있었죠? 세종대왕 때 우리 전통적 농법을 정리했던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조선 후기 가면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농법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야? 이양법, 모내기법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선 후기 널리 보급된 이양법, 모내기법에 관련된 농서가 나옵니다. 신속이 만든 농가집성. 그리고 조선 후기 가면은 쌀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판매를 위해 재배되는,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상품 작물들이 재배되죠. 이런 상품 작물들에 관한 책, 바로 박세당의 색경이란 책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조선 후기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 놓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문화 중에서도 국학과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조선 전기와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나머지 두 개의 카테고리를 보러 가야죠. 바로 서민문화 그리고 문화예술,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 서민문화와 문화예술,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또 조선 전기와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조선 후기 여러분들 뭐의 발달이래요? 네, 제목에서 나오네요. 뭐? 서민문화. 자, 누구의 문화? 서민들.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 서민들의 문화라는 거야. 양반의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조선 후기 양반 문화의 발달이 아니야. 누구의 문화? 서민. 우리 같은 일반 서민, 백성들의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제 이 문화의 주체가, 문화의 주인공이 양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그래, 우리 같은 일반 서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 향유의 주체가 양반에서 서민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문화생활,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생활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당장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먹고 갈 돈도 없어. 당장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어. 근데 친구랑 영화 보러 갈 수 있어요? 뭔 영화는 뭔 영화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나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문화생활이에요. 이게 좀 우픈 얘기지만, 짠내나는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대학교 때 좀 재정적으로 많이 궁핍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혈하러 갔거든요. 헌혈하면 여러분들 헌혈하고 나서 고르라 그러잖아. 뭘 받을지. 그럼 막 있어요. 문화상품권, 영화 예매권, 그리고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교환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난한 대학생 이영규는 뭘 골랐을까요? 그래, 뭔 놈의 영화고 뭔 놈의 문화상품권이야. 내가 지금 저녁 먹을 돈이 없는데 나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교환권 받아서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중요한 거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 봐봐. 언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 기본적으로 내 배가 차야. 나의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문화생활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한다는 건 서민들이 뭐 해줬다는 거야? 그래, 먹고 살만 해줬다는 거야. 이제 충분히 배 좀 두드리고 배부르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영화 한 편 볼까? 뮤지컬 보러 갈까? 연극 보러 갈까?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거기 정리해 볼게요. 조선 후기 일단 당연히 뭐가 발전하면서야?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래요. 모든 문화생활은 먹고 살만해져야 하는 거야. 당장 밥 먹을 돈 없는 사람이 영화 보진 않잖아요. 자,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합니다. 농업 발전하죠. 이양법 등장으로 농업 생산량도 엄청 증가하고요. 그의 낙수 효과로 상업과 공업, 수공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농업과 상공업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도 상승하게 되죠.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도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양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광작을 통해 분홍들이 성장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부유한 서민들, 분홍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뭐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요?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이런 거야.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농민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이 이양법을 통해서 농사가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땅을 가진 광작을 하는 분홍이 된 겁니다. 먹고 살만해졌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어. 그럼 그 자식한테 어떻게 할래요? 그래, 나는 정말 힘들게 자랐지만 이제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진 지주가 되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내 자식만큼은 난 부럽지 않게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에 경제력이 성장한 서민들이 여러분들 본인들도 교육을 받지만 누구를 공부시킬까? 그래, 자기 자식들을 다 이제 학교로 보면서 공부시키는 거야. 너만큼은 아빠처럼 무시당하고 살지 마라. 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 교육기관이 뭐죠? 서당이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가장 크게 성장한 게 서당이에요, 서당. 또 서당교육 성장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또 감정이입을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으로 태어났어. 근데 완전 대박은 못 쳤지만 그냥저냥 중박 정도 친 농민이야. 그냥저냥 먹고 살만해. 그래도 어떤 생각할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성공시키겠다 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완전 여유 있지 않더라도 적당히 먹고 살만해지면 다들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교육. 내 자식만큼은 더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장 기본적 교육기관이 서당 교육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생활의 범위가 증가하는 거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누구만의 향유물이었어요. 그죠?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양반님네들, 높으신 양반님네들만의 전유물이었어.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농업, 상공업,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열망,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이 문화생활의 범위가 누구까지 늘어나는 거야? 양반에서 일반 서민들까지 이 문화생활의 그 범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 일단 큰 내용을 정리한다면 조선 전기랑 비교하라 그랬죠.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누구 중심의 문화였죠? 4대 부와 이 양반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다면 조선 전기만 해도 이 4대 부와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조선 후기의 문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그렇죠.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는 양반들이 그 즐기는 문화랑은 조금 카테고리가 달라. 서민들은 주로 어떤 걸 좋아했냐면 소설도 어려운 한문 소설이 아니라 한글 소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판소리 이제 공부할 거예요. 탈춤 그리고 뭐 화설시조 이런 건데 자 여러분 일단 조선 후기 서민들의 문화가 조선 전기 양반들의 문화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형식과 내용이에요. 우리 조선 전기 양반들이 누리던 문화를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인 게 양반님네들이 쓰던 시조죠. 근데 그 시조 어때? 우리 조선 전기 대표적인 시조가 뭐야? 하여가와 단신가 기억나요?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했던 이방원이 고려를 지키고자 하던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찾아가서 한 수 딱 읊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살 칡넝쿨이 얽혀 짐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판평생 누리리. 쟤도 지금 봐봐 잘 못 외워요. 어려워. 근데 봐봐 이런 딱 시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살 드런치를 얽혀 어떠하리 라는 이 시조를 딱 읊으니까 정몽주가 뭐라 그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 단심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봐봐 이게 그냥 대하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냥 고려 버리시고 저희랑 함께 하시죠. 이제 고려 안 됩니다. 새로운 나라 만듭시다 하면 정몽주가 뭐라 그래? 이 사람아 내가 나고 나를 잘한 나라인데 내가 어찌 나라 버린단 말인가. 날 100번 죽이더라도 난 절대 이 고려를 버릴 수 없네.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를 양반의 체면으로 딱 돌려가지고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잖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럼 봐봐
조선 전기 양반들 중심의 문화는 굉장히 쌤도 지금 잘 외우려고 그러니까 좀 버벅거릴 정도로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고요. 본인의 감정, 우리랑 함께 조선을 만듭시다. 난 고려를 버릴 수 없네. 라고 하는 본인들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안 해. 안 하잖아. 정말 그 형식 속에 꽁꽁 숨겨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양반들의 문화예요. 근데 조선 후기 서민들이 누리는 판소리, 탈춤, 사설, 시조, 한글 소설의 공통점이 뭐냐?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야. 선생님, 고려 무너뜨립시다. 함께 합시다. 아, 안 돼. 난 고려 지킬 거야. 이렇게 본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절대 제가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방송사고 같은데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들의 감정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한 이 서민들의 문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글 소설. 자, 얘들아, 한글 소설. 당연한 얘기지만 소설은 소설인데 어떤 소설이라는 거야? 그래,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예요.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여러분 소설은 있습니다. 근데 다 뭐로 쓰여졌어? 그래,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어렵게 쓰여진 소설은 일반 서민들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익숙한 한글로 소설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평범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이게 조선 전기 한문 소설을 보면은 전형적인 영웅 스토리야. 막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막 크고 막 팔등신에 막 얼짱에 그냥 엄친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 이 한글 소설에 일단 주인공부터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야. 그러니까 막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주인공이고 주로 내용이 이게 주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잖아. 양반들을 까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양반들의 부조리와 위선, 비리를 풍자합니다. 위선과 비리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이 양반 중심, 조선 전기 양반 중심의 문화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차이점이 형식과 내용이라 그랬죠. 형식에 구애받고 본인들의 감정을 빙빙 돌려 말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했죠. 또 하나 여러분,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로 내용이 양반들을 까는 거야. 그럼 왜 양반들을 까는 내용이 많이 나오냐? 이거 제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조선 후기 여러분들 조선 후기 경제가 엄청 성장하죠. 농업과 상업, 수공업이 성장하잖아. 특히 농업, 이양법. 이 이양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수의 이 이양법에 성공한 몇몇 농민들은 광작을 통해 분홍이 되죠. 이제 부유한 농민이 됐단 말이야. 얘들이 이제 향촌사회를 살아갈 때 중앙정치에 밀려나서 향촌으로 내려온 양반을 보고 존경심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라 그랬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저 찌질한 양반보다 못한 게 뭐지? 저거 중앙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서울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지방 내려와가지고 저를 거들먹거리고 있어? 내가 저 양반보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넓어. 내가 왜 쟤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두고서 이 분홍들이 수령과 결탁한다. 이런 내용도 봤죠, 여러분들? 그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서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향전이 벌어진다. 해서 양반들이 지방 내려와봤자 이제 분홍들이랑 싸우면서 막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중앙정치에서 안 밀려나려고 막 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거야. 지방에 내려온 양반들이 예전만큼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야. 왜? 난 뭐가 있으니까.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양반들이 이게 예전만큼 존경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 니네 별거 없잖아.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사실 그 당시 양반들이 분열됐잖아. 몇몇 권력을 진 소수의 양반들이야 한양에서 떵떵거리지만 대다수의 양반들은 권력도 못 주고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에서 찌그러져 있잖아. 그런 양반들 보고 이제 까는 거예요. 니들이 뭐 잘났어, 나보다?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뭐 농사를 잘 져? 나보다 네가 뭘 잘해? 내가 너네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왜 넌 나한테 거들먹거려? 왜 넌 양반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고개 빳빳이 세워? 난 너보다 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반들을 까는 내용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감정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고요. 또 누구를 깐다? 양반들을 까는 내용이 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 뭐냐? 홍길동전이라는 겁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 홍길동이란 이름을 뭐 국어 시간이 됐건 여러분 어릴 때 동화책이 됐건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이거 이제 허균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허균. 자,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건데 이 홍길동은 서얼이에요. 서얼. 신분이 서얼이라고. 서얼이 뭐였죠, 여러분들?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이에요. 첩의 자식. 첩의 자식을 우리가 서얼이라 그러죠. 조선은 여러분 신분적으로 서얼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아요. 일단 서얼은 뭘 볼 수 없죠? 네,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얼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홍길동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홍길동이 아버지가 하소연하는 게 나와. 이게 뭔 말이야? 홍길동은 분명히 그 양반의 아들이야. 근데 엄마가 첩이란 이유로, 첩의 자식이란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첩의 자식이니까. 항상 대감마님이라 불러야 돼. 자기 형한테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본래 어머니, 그 본래 그 양반 본부인 있죠. 그 본부인 사이에서 난 배다른 형에게도 형님이라 부르면 안 돼. 도련님이라 불러야 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머니가 첩이란 이유로 왜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냐라고 하는 그 서얼에 대한 차별,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울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서얼에 대한 그런 차별. 이제 호영호제라 그러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그런 서얼, 첩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없애야 한다. 그런 주제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또 홍길동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방황하잖아. 나는 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빠를 아빠라고도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와 이러다가 띵 해가 초능력을 얻잖아. 그래 얘가 뭐예요? 초능력 얻은 다음에 자기 그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그 의적 활동, 그죠. 탐관오리들의 집을 털죠. 주로 탐관오리들. 그래가지고 탐관오리들 집을 털어가지고 거기서 얻은 재물로 섬으로 건너가서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보여주는 건 탐관오리. 홍길동은 여러분 초능력을 얻은 다음에 부잣집을 털지만 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집만 털어. 그리고 거기서 턴 재물을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나눠줘요. 그런 것들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정부패한 이 탐관오리들을 응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리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 웹소설 좋아하시나요? 뭐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뭐 여러분 좋아하는 웹소설 많잖아. 뭐 재혼왕후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웹소설이 뭐예요? 대리만족이잖아.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는 걸 그 소설을 보고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탐관오리를 응징해? 어떻게 저 백성들 고열을 빨아먹은 탐관 내가 어떻게 응징하냐고. 현실에서는. 현실에선 불가능해. 하지만 소설에선 가능한 거지. 이 초능력 빵빵 쓰는 주인공 등장시켜가지고 탐관오리 막 뚝배기 깬 다음에 돈 딱 가져가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 이제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한글 소설은요, 바로 춘향전입니다. 여기 여러분 춘향전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성춘향과 이몽룡의 러브 스토리죠. 자, 무슨 스토리?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조선 전기 양반들의 문화에서는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는 좀 상스러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 없어. 근데 조선 후기 이제 이 문화를 서민들이 향유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그런 걸, 사랑을 주제로 다룬 소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죠? 본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양반들처럼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막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지 않아. 사랑하면 사랑한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전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감정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서민 문화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몽룡과 춘향이가 사랑을 하는데 둘의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몽룡이는 그래 몰랐겠지만 몽룡이는 양반 집안의 자식이야. 근데 춘향이는 천민 출신의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춘향전은 여러분 양반과 천민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예요. 둘이 신분이 다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죠.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게 누구야? 변사또잖아, 얘들아. 변사또가 와가지고 당시 이제 몽룡이는 과거보로 서울 갔으니까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너 오늘 내 수청을 들어라 했더니 춘향이가 뭐라고 해요?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했는데 변사또가 뭐라고 그래? 뭐 어딜 임마, 너 천민이잖아, 내 수청 들어, 이래가지고 막 괴롭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남녀 간의 사랑을 했고 내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음에도 신분이 천민이라는 이유로 양반에게 핍박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분차별을 비판하는 거죠. 사랑 앞에 양반 천민 쌍놈이 어디 있느냐? 왜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신분차별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죠. 서민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도 다루고 신분차별에 대한 비판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사설시조입니다. 자, 시조는 시조인데 무슨 시조? 사설시조. 여러분, 시조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여가와 단심가 같은 게 시조예요. 이게 양반들의 대표적인 문화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조선 전기 양반들이 만드는 시조는 사륙변려체라 그래가지고 형식이 엄청 엄격해. 그 운마다 율마다 써야 되는 글자의 숫자 뭐 이런 형식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 그 하여가랑 단심가가 그런 형식을 지킨 시조란 말이야. 근데 사설시조는 이 사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걸 사설이라 그래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래.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시조라는 거야. 형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시조. 그런 걸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처럼 양반들이 만드는 것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사설시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들었더하니 저런 들었더하니 뭐 사륙변려체 이런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그런 게 사설시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탈춤이에요. 탈춤 뭔지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탈이 뭐예요? 하회탈이잖아, 그지? 이 얼굴에 탈을 쓰고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게 탈춤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런 탈춤, 일단 얘들아, 탈을 왜 썼을까? 그래, 본인의 탈을 왜 쓰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네, 얼굴을 까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민감한 주제, 예민한 주제.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면이라고 하는, 탈이라고 하는 뒤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은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인터넷 댓글 달 때 여러분 그 페이스북 에스크 익명 게시판 그걸로 할 때 여러분들 완전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의 그 실명이 공개되는 상태에서 친구에게 댓글 달 때랑 에스크라는 익명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댓글 쓸 때랑 수위가 확 다르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탈을 쓰고 본인의 신분과 본인의 그 정체를 숨긴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탈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만큼 예민하고도 직설적인 이야기를 가감없이 익명성 뒤에서 하는 겁니다. 이 탈춤은 여러분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냐? 이거 완전 양반들 까는 거예요. 악플이란다 생각하면 돼. 악플. 양반들의 악플이야. 양반들의 위선 그리고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 하면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양반, 그 프린트 바로 아래에도 탐구, 말뚝이가 양반을 골리는 세상 봉산탈춤이라고 나오죠.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얼굴에 탈을 쓰고서 공연을 하는 게 탈춤입니다. 거기 한번 대사를 한번 볼까요? 자, 말뚝이가 말하네요. 쉬,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순,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양반이라 그래가지고 뭐 노론, 소론, 영의정, 좌의정, 육조판서 이런 걸 다룬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들이 나오신단 말이오. 이게 뭐야? 완전 대놓고 하는 거잖아.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래. 그냥 개 같은 놈이라 이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래? 야, 이놈 무엇이 어째? 이러니까 말뚝이가 뭐라 그래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설 다 지낸 대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들이 나오신다고 하셨소. 하니까 양반들이 뭐라 그래? 호호호, 이생원이라네. 이러고 좋아하잖아. 이거 완전 놀리는 거 아니야? 노론, 소론이 아니라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요. 이랬다가 뭐야? 아, 노론, 소론, 뭐 역자. 이런 식으로 양반들 대놓고 까는 거야. 이러니까 탈을 써야 되더라. 이건 탈 안 쓰고 공부했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탈을 쓰고서 이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통렬하게 까는 거야. 근데 봐봐. 깔 때도 얘들아, 이거 되게 우리나라 이게 참 문화가 즐거운 게
이걸 깔 때 얘들아 막 진짜 저급하게 양반이 개삐삐 같은 놈들, 이 개삐삐 새끼 막 이런 저급한 욕설을 쓰면 참 듣는 사람도 아 뭐야 이러잖아.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막 욕설 쓰는 사람 듣기 좋아요? 되게 재미없잖아 얘들아 막 욕 쓰고 이러면. 근데 이건 어때? 욕 같은 거 하지 않아. 오히려 정말 깔깔깔 웃을 수 있게 재미있게 놀리잖아. 그럼 우리가 해악이라 그래요. 웃음으로써 놀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탈춤은 주로 어디서 공연했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시, 포구.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업,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건의 유통이 활발해지잖아. 그러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뭐가 발전해? 장시가 발전하고 물건을 실어오는 선박들이 주둔하는 포구가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시와 포구에서 그 모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돈을 버는 이런 탈춤이 공연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을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가장 큰 배경은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한다. 농업, 상공업,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서당 교육이 엄청 늘었고요. 덕분에 문화생활의 범위가 양반을 넘어서 어디까지? 서민까지 증가했다. 조선 전기는 사대부와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다면 조선 후기는 이제 서민들이 주인공이 된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데 뭐 한글 소설이건 판소리건 탈춤이건 사설시조건 여러분들 이런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특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주로 누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다?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글 소설, 뭐 홍길동전, 춘향전, 사설시조, 탈춤 이렇게 우리가 서민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올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조선 후기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화예술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일단 여러분들 뭐 실학과 국학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했다고 해요. 실학, 실용적인 학문,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했던 실학, 그럼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 우리 조선의 언어,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국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연환경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이 더 활발하게 꼽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 문화예술 대표적으로 이 조선 후기 문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진경산수화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진경산수화. 이게 뜻이 뭐냐면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치. 그럼 이 진짜 경치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이렇게 막 자연, 뭐 산과 강과 들과 이런 자연환경을 묘사한 그림은 많았어요. 근데 조선 전기에 이런 자연환경을 묘사한 그림은 주로 어디에 자연을 묘사한 거냐? 중국은 대국이잖아. 4대 해야 되는 큰 나라잖아. 그래서 이 중국의 자연을 우리가 막 그린 그림이 많았어. 근데 조선 후기에 오니까 이제 뭐 중국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면서 이 경치, 뭐 산과 강과 들 같은 자연환경을 그릴 때도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자연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의 자연을 그릴까? 우리 조선의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경산수화야. 진짜 경치. 중국의 자연이 아닌 우리 조선의 자연, 우리 조선의 진짜 경치를 그리는 것. 그것이 진경산수화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다. 그게 바로 진경산수화다라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때 중국의 산수화, 중국의 자연을 모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그려요? 우리나라. 우리 조선의 산과 강과 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기억날칠까 모르겠네. 제가 그 얘기할 때도 나중에 조선 후기 가서 비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몽유도 원도, 그리고 뭐가 있었죠?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고사관수도. 이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산수화예요.
몽유도 원도가 뭐였죠,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대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을 꾸죠. 그 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상향적인 자연세계를 보고 와. 그리고 자기가 그 꿈에서 봤던 그 자연세계를 안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림으로 그려달라 그래. 그래서 안견이 이 안평대군에게 들은 꿈, 그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자연을 묘사한 그림이 몽유도원도야. 꿈속에서 거닐렀다. 도원, 이상향의 세계를. 그런 뜻이야. 그리고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고사관수도. 이것도 뭐예요? 그 자연환경, 그 신선이 되어서 이상향적인 세계를 내려보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조선 전기의 그림이라면은, 이거 우리나라 자연을 묘사한 게 아니잖아. 꿈속 세계나 중국의 이상향을 묘사한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조선 후기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제 중국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묘사한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 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이 금강전도나 인왕제색도는 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다룬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자연을 모방하는 데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자연과 경치와 그림을 묘사했다라는 거 사진으로도 아래도 나와 있고 제가 아까 화면을 띄워드렸죠. 이걸 꼭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속화. 우리 일상생활, 그러니까 진경산수화가 여러분들 자연을 그린 거라면 풍속화는 말 그대로 풍속,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삶의 모습을 그린 게 바로 풍속화인데 누구의 삶을 그렸을까? 양반님네들의 삶을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문화의 주인공 우리 서민이잖아.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 이걸 이제 그리는 게 풍속화예요. 이 서민들의 삶을 그린 대표적인 조선 후기 화가 두 명 꼭 알아두세요. 바로 김홍도와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 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이 그린 그림은 여러분들 꼭 사진으로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보충 자료에도 실어놨고 프린트에도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는데요. 일단 김홍도의 그림이라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서당 화면에 띄워드리는 그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여러분 아까 말했지,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무슨 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당 교육. 이제는 백성들도, 일반 서민들도 서당에다 자식들을 보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서당 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저 공부 안 해가지고 혼나는 것 같아. 그죠? 한 애가 울고 있죠, 여러분들. 표정이 얼마나 이빨적이야. 공부하는 애, 딴청 피우는 애, 혼나는 애, 이렇게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점심. 그리고 뭐 무동. 그리고 뭐 씨름도. 그리고 벼타작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그림 보면은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 아닌가요? 뭐 농사 짓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씨름하는 모습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서당에서 공부하는 그림, 점심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밥 먹는 그림, 무동 신나게 놀면서 춤추는 그림, 씨름하는 그림, 농사 짓는 그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김홍도가 진짜 우리 약간 일상생활을 그렸다면 신윤복은 좀 더 은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여성들, 남녀 간의 사랑, 여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대표적인 이 신윤복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여러분들 미인도, 그리고 한밤중에 남녀가 몰래 만나는 월야미래. 월야, 달빛 아래서 월야, 달이 빛나는 밤에 몰래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월야미래 같은 뭐 그림들이 있죠. 그리고 단오풍정, 단오날 그네를 타고 목욕을 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뒤에서 훔쳐보는 남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큰일 나요. 철컹철컹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보면은 여러분들 김홍도랑 신윤복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룬 풍속화의,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표적인 작가지만 둘의 그림이 되게 다르죠. 실제 일상의 삶을 그린 김홍도와 남녀 간의 사랑, 여성들에 대한 그림을 그린 신윤복.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옛날 드라마인데 비밀의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가상이야. 신윤복이 김홍도의 제자인 거야. 근데 신윤복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야. 여장 남자.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여자가 얼마나 조선후기 활동하기 힘들어. 근데 이 신윤복은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잔데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장을 한 다음에 김홍도의 제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린 게 이런 거야. 그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면 봐봐. 남자가 그렇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묘사가 섬세하죠.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자세히 그릴 수가 없다. 신윤복은 여자였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가상의 스토리에서 시작한 거고 나중에는 김홍도가 자기 제자가 여자라는 걸 알고 막 그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드라마였어요. 당시 이제 그 신윤복, 남장 여자 신윤복을 맡은 게 문근영 배우셨어. 아무튼 되게 옛날 드라마긴 한데 재밌었어요. 뭐 진짜는 아니에요. 가상입니다. 가상. 자, 아무튼 이런 풍속화가 있고요. 또 한문학. 여전히 여러분 조선 후기에도 한문으로 쓰여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 한문학은 여러분들 근데 이 한문학도 주제가 주로 뭐냐면 양반들 까는 거예요. 양반들의 위선, 무능, 거짓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현실 문제죠. 조선 후기 여러분들 굉장히 그 사회 경제적인 변화랑 함께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양반들이 제대로 해결을 못했잖아. 거기에 대한 비판. 주로 여러분들 이건 누가 했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썼던 양반전과 허생전 기억나요? 우리 실학 공부할 때 배웠을 거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물류 유통이 활발해야 되고 조선도 청나라처럼 그 도로를 정비하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를 유통해야 한다라고 했던 박지원 있죠. 그 박지원이 그런 이제 조선의 무능한 양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반전과 허생전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아래다가 쓰세요.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민화 같은 것도 있어요. 민화라는 게 뭐냐면 작가가 주로 알려져 있지 않아. 작가 미상. 주로 그냥 서민들의 소망 그리고 정서를 반영한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이 민화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호랑이 그림 있죠? 이게 그거야. 호랑이가 전통적으로 그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동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집에 걸어놓으면서 복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조선 후기 여러분 문화예술의 변화와 발전을 봤는데 배경은 실학과 국학의 영향으로 더 이상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예술 작품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게 진짜 경치. 중국의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을 묘사한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조선 전기의 안견의 모묘도 원도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처럼 그런 뜬구름 잡는 그림이 아니라 조선 후기 등장하는 금강전도, 인왕재색도 우리의 자연을 묘사한 거예요. 금강전도가 금강을 묘사한 거예요, 얘들아. 그런 거고 풍속화에서도 양반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다룬 그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홍도, 신윤복 이 둘의 그림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반들의 무능을 비판하는 한문학 그리고 서민들의 그런 소망을 담은 민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패턴이 이거야. 그 자료가 나와. 그리고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시기에 등장했던 예술 작품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러고 자료를 딱 줘. 그 자료가 주로 조선 후기에 가는 자료야. 뭐 조선 후기 뭐 이양법이 등장했다, 뭐 상공업 발전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졌다 등등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그런 변화를 다룬 자료를 딱 주고서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시대의 예술 작품으로 뭐 올바른 거를 골라라 하고 조선 전기의 작품들을 쫙 내놓고 딱 조선 후기 작품 내놓는다든가 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고 조선 후기 작품들을 쫙 내놓고 조선 전기 작품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둘을 구분하는 거를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랑 후기의 이런 작품들은 사진으로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조선 후기 문화의 발전, 국학, 과학기술, 서민문화, 문화예술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조선 전기랑 비교해서 공부했죠. 탐구 자료 제가 많이 실어놨으니까 탐구 자료와 함께 꼭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